자, 이번 시간 국토계획법의 11번째 테마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뭔가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행정청이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어떤 개발하는 장소를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개발하는 장소가 이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고 여기 행정청이 관리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중에 5번인데, 자, 일단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서울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용산 같은 데가 이렇게 새로 개발될 때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여기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데가 이게 용산 쪽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용산의 어떤 업무지구 이런 걸 하면서 또 공원도 개발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고 서울시에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부분별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일부 지역에 이렇게 부분별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는 시험 목적상 뭐냐면 일부입니다. 일부. 여기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이기 때문에 6개의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입니다. 자, 도시의 전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을 하려면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인 특광시군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그 일부에다가 이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게 5번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고, 자, 우리 예전에 4번 테마에서 중요한 거라 배웠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조금 나오는데 여기 1번이나 2번에 공통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2번도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규제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1번이나 2번 둘 다 대표적으로 1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오면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와 심의가 있었죠. 근데 심의가 단독 심의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단독 심의가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건축 전문가들까지 불러다가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 2번도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1번이나 2번 같은 표현이 나오면 공동 심의라는 걸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다른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단독 심의인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는 자, 건축위원들까지 불러다가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2번 나왔고 최근에도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공동심의라는 게 지구단위 계획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일부죠.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고 이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그 일부를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5번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우리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여기 절차는 뭔가요? 뭐 앞에서 설명이 된 건데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 둘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자,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둘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결정권자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결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도 자기가 지구단위계획 같은 걸 입안해서 본인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들어갑니다. 자,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절차,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는 둘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뒤에 또 배울 건데 3년하고 5년이라는 기간을 익히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이렇게 3년 안에 다음 절차로 못 넘어가면 이 앞에 있는 절차가 이게 실효가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는데 자, 좀 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했으면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만약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안 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한 이 결정 자체, 이 앞에 결정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결정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주라는 거예요.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나서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줘야 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여기 결정이라는 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이 결정고시가 안 나오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이 앞에 있는 결정이 실효가 되고 또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결정고시가 나왔더라도 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여러 가지 개발 방향 같은 걸 정하고 개발의 내용을 정하면 이 지구단위 계획을 잘 지켜서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 결정되고 나서 여기 보시면 5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앞에 결정이 실효가 되네요. 공사 착수도 5년이란 기간을 주고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5년 안에 안 하면 이 앞에 결정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 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되는 결정고시가 나오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한다. 이 3년 5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데 이제 자세하게 볼 겁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여기 가운데가 도시지역, 자 여기가 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이 부분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워들 많이 하시는데 자 결론이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은 도시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요거 파란색 지정할 수 있다가 있고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의무로 나눠서 이 도시지역에서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그 개발되는 장소를 도시지역의 이렇게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다도 있고 지정을 하여야 한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지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비도시지역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번호를 보면 여기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에 걸치게 이렇게 또는 계획관리지역하고 이렇게 보전관리지역에 걸치는 방법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뭐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그 밖의 지역에 나가서 개발진흥지구를 정한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밖에 세 번째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에서만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틀립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가 있고 지정을 하여야 한다가 있고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이렇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도시지역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은 큰 그림이 먼저 나오셔야 돼요. 도시지역에서는 여기 도시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여기 1번부터 여기 이제 11번까지가 이제 주로 신규 개발지인데 이 신규 개발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도 있고 이 도시지역에서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최근에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지역에서 자, 다음의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형태는 다음의 지역의 주역의 신규 개발지예요. 자, 우리 용도지구 그러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용도지구 9개 중에서 취락지구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취락지구처럼 신규 주택 사업을 하면 그 취락지구 뭐 전부나 일부에다가 범위를 잡아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우리 앞으로 배울 거 도시개발 사업하는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자, 구도시에다가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한 정비구역, 자, 토지공사가 땅을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 자, 대지조성 사업지구,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는 곳, 자, 우리 공단 같은 거 세울 때는 산업단지라든가 준산업단지를 세우는데 작년도에 시험 문제입니다. 준산업단지에다가 도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관광특구나 관광단지도 신규 개발지입니다. 자, 그 밖에 여기 8번, 9번, 10번, 11번 같은 데가 한마디로 다 신규 개발지로 뭐 다른 법률이라든가 국토계획법에서 신규 개발지로 발표가 나오면 뒤따라서 이렇게 신규 개발지 뭐 전부나 일부에다 범위를 잡아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심할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신규 개발지를 우리 법에 쭉 나열을 하고 이런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게 둘 다 가능한데 지구단위 계획에 의의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자, 우리 좀 전에 지구단위 계획의 의의를 배웠어요. 이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자, 지구단위 계획 의의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자, 이게 6개의 도시인데,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 지구단위 계획의 의의냐,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하시고 일부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때는 전부 일부에다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오시면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지역에서 이렇게 신규 개발지로 발표를 먼저 하고 이런 신규 개발지에다가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이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전부란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게 과거 어떻게 나왔냐면 24회나 25회 때 예를 들어서 뭐 도시개발구역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은 불가하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때는 전부, 일부 둘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8번인데요. 자, 8번이고 이 9번이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고 했었는데 특히 작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작년도 9번 지문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34회 때 요거 27회 때는 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자, 한마디로 그냥 신규 개발지인데 여기 8번 좀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이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용도구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용도구역 중에서 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자, 함부로 개발 행위를 못하게 개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 규제가 풀리면서 신규 개발지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하나 추가합니다. 공원 내에서 해제가 되면 이게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도시자연이 해제,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가 됐을 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자, 우리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구역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신규 개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가시면 안 돼요. 방향이 녹지가 주거, 녹지가 상업, 녹지가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이면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8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앞에까지는 뭐 해제라는 말이 없어요. 다 신규 개발지인데 여기 지금 8번은 개발 제한, 도시자연, 시가와는 개발이 금지된 용도구역인데 이 용도구역 자체가 아니라 용도구역이 해제가 됐을 때 또 공원이 해제가 되면 거기가 개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9번 같은 걸 보시면 9번 항목은 좀 어려운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여기 일반 공업지역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장소가 뭐 주요 역세권, 뭐 3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이런 지역인데 자, 여기 보면 우리 시험 문제 작년도 어떻게 나왔냐면 34회 때 재작년이죠. 자, 도시지역 내에서 복합적인 이용 증진을 위한 일반 주거, 준주거, 그 다음에 중공업, 상업지역 같은 데다가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일반 공업이 없네요. 일반 주거, 준주거, 중공업하고 상업지역 이런 지역으로서 주요 역세권, 고속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이건 27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걸 2km라고 바꿨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니까 앞에 신규 개발지들 쭉 나오고 작년도 준산업 단위도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요. 자, 8번에 보시면 개발 제한,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이 아니라 이런 장소가 해제가 돼서 규제가 풀리면 신규 개발지로 보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더 있죠. 녹지가 주거, 녹지가 상업, 녹지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도 도시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고요. 이건 참고로 보시고 자, 9번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서 복합적인 이용 증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추가 조건이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인데 34회 때 역시 복합적인 이용 증진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장소에 일반 주거는 들어가지만 일반 공업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곳, 교정이나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지역도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용산기지 같은 데가 이제 용산에 있다가
자, 분사일설 같은 경우라든가 어떤 교정설, 우리 뭐 서울 구치소도 이전 계획이 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전하고 떠난 자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하여 하는 것도 있네요. 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막 앞에 거랑 막 혼합을 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심한 스타일인데, 자, 다음의 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 다음의 지역 1번, 2번, 3번에 해당되면 그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10년이 경과된 지역인데, 자, 여기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정비구역 택지, 여기 정택이라고 외우셔서 정택이 사업 완료 10년인데 이렇게 이제 앞글자로 외우실 건데, 자, 우리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가 임의적 항목에 있었어요. 도시계에다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신규 개발지에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3번, 4번이 있네요. 자,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그냥 정비구역이면 지정할 수 있다로 처리하시면 되고, 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10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때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됩니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지정되고 나서 사업이 끝나고 완료되고 10년이 지나면 지정하여야 한다. 자, 또 시가화나 공원이 시공이가 해제가 되는데 면적 30만. 자, 녹지가 주거적으로 바뀌는 지역 녹주 변경 30만 이렇게 외우실 겁니다. 정택이 사업 완료 10년, 시공이 해제 30만, 녹주 변경 30만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따로 외우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아까 임의적 항목에 있었죠? 근데 걔가 자, 사업 완료 10년이란 말이 붙으면 하여한다가 되는 거고, 시가화나 공원도 아까 우리 임의적 항목에 있었습니다. 녹주도 마찬가지인데 임의적 항목의 8번 중에서 개발제한하고 도시제한을 빼버리고 시가화나 공원만 선택해서 시가화나 공원이 자, 해제가 된다. 그냥 해제가 되면 이게 지정할 수 있다는데 시가화나 공원이 해제가 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그 면적입니다. 면적. 이건 기간이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녹주. 녹지가 주거, 녹지가 상업, 녹지가 공업이니까 대표적으로 녹주로 외우셔서 녹지가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데 변경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때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유치하게 좀 외웠는데, 자, 정택이라는 남자가 자, 10년 동안 가방을 팔았다. 그럼 시공이라는 여자분하고 녹주라는 여자분이 가방을 3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 그 가방이 뭐 짝퉁 가방이다 이렇게. 정택이 자, 사업 완료 10년이기 때문에 정택이가 가방 10년, 시공이라는 여자분하고 녹주라는 여자분이 여기 해제 30만, 변경 30만이니까 이런 거 바꾸지 않고 30만이라는 숫자를 30만 원 이렇게 돈으로 기억해서 정택이 10년, 시공이 녹주 30만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좀 전에 우리는 지금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신규 개발지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정을 하여야 한다도 있었습니다. 정택이 사업 완료 10년, 정택이 10년, 시공이와 녹주가 변경 30만, 해제 30만 이렇게 나오시면 요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을 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 이 보세요. 시가화 조정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자, 그 시가조정구역 해제되는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면 지정하여야 한다가 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30만 이상부터가 하여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정택이 사업 완료 10년, 시공이 해제 30만 이상, 녹주 변경 면적이 30만 이상인데 정택이 10년, 시공이 녹주 30만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도시지역, 외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도시지역, 외지역은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 자, 하여야 한다는 없고요. 요 1번 케이스에 요 기역, 리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았을 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번 케이스로 이런 또 세부 조건, 위치 요건이 맞았을 때, 또 그 다음에 3번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3번 조건이 더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선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첫 번째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을 100분의 50 이상, 절반 이상을 포함시키고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이 되면, 자, 계획관리지역을 반 이상 포함시키고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뭔가 보세요. 자, 나머지 땅은 여기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만 포함시킨다. 자, 계획관리지역을 50% 포함해서 나머지 땅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서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때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 다음에
도로와 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되고 문화재 같은 국가유산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이 디귿번, 리을번은 그 뻔한 조건이에요. 기역, 니은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지금 저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말고 비도시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의 인근에 있는 관리지역으로 들어와서 우리 예전에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이렇게 점선처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네모, 점선 네모 안에 자, 계획관리지역 땅이 여기 보면 눈대중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 100분의 50 이상 포함이 되고 나머지 땅은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역 들어가야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시면 안 돼요. 이 농림지역에 겹치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관리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을 100분의 50 이상을 포함시키고 자,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되는데 네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이 나머지 요건. 계획관리지역 외에 다른 나머지 용도지역은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역에 된다. 여기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이 나머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아파트나 연립을 지을 때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다만 아파트나 연립을 짓더라도 요거 보세요.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교육청 동의. 자, 요 조건이 맞으면 면적이 완화가 되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만보다 10만이 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좀 더 정할 때 규제가 완화가 되는 거예요. 자, 아니면 여기가 자연보존권역이라는 말이 붙어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요걸 주로 내요. 자, 여기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을 채우고 요 그림처럼 요 계획관리지역의 절반 이상 들어가 있죠. 요 점선 네모 안에. 그러면서 나머지 땅은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 여기다가 아파트 같은 걸 짓는 데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커야 되는데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 동의서 같은 걸 둘 다 받아오면 용지 확보하고 교육청 동의를 두 개를 갖춰오면 면적이 10만 이상으로 완화가 되고 그 밖에 여기다가 도로와 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같은 거 훼손하지 않고 국가유산 같은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으면 첫 번째로 도시지역 외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도시지역 같은데 아까 좀 전에 봤던 여기 비도시지역, 여기 관리지역이든지 뭐 농림이든지 자연환경이든지 아까 1번 같은 케이스 말고 두 번째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중간에 여기 지금 이 빨간색이 개발진흥지구예요.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나서 이때도 여기 다음의 요건, 여기 파란색 요건이 모두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는 건데 이건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자, 비도시 지역 땅에다가 이 붉은색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여기 나와 있는 면적 요건, 기반시설 요건, 자연환경 요건하고 위치 요건이라는 게 모두 맞으면 개발진흥지구를 먼저 정하고 나서 거기다가 다음 요건, 여기 요건이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위치 요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자, 비도시 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다음 요건이 모두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니까 자, 비도시역이면 어디예요? 아까 그림상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비도시역에다가 여기 붉은색으로 개발진흥지구라는 거를 우리 용도지구로 정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치 요건 같은 게 맞으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비도시역에다가 이 빨간색으로 개발진흥지구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요건이 맞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이거 보십시오. 비도시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개발진흥지구를 이렇게 우리가 징검다리 삼아서 다음 요건에 모두 맞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어요. 다음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개발진흥지구의 위치 요건입니다. 위치 요건. 자, 위치 요건이 뭔가 한번 잘 보세요. 위치 요건이 뭐냐면 자, 우리 예전에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로 세분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예요. 우리 옛날에 이제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이렇게 외웠던 거. 또 우리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 복, 특이라고 세분됐었죠. 주, 산, 관, 복, 특. 이렇게 제가 개발진흥지구를 세부명칭으로 제가 써드렸습니다. 주, 산, 관, 복, 특.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특정 복합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여기 위치가 계획관리지역에만 위치하셔야 돼요. 이 앞에 비도시역의 위치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자, 여기 보시면 특정, 여기 보세요. 특정개발진흥지구. 자, 그 다음에 여기 복합인데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하고
자, 주거. 여기 특정 복합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위치가, 이 앞에 위치가 계획관리지역에만 위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업유통, 공장 같은 걸 지는 산업유통하고 주거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복합 같은 것들은 농림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면 된다. 그럼 위치요건이 맞는 겁니다. 여기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자, 농림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하면 위치가 안 맞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정할 수 없다.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작년도 문제입니다. 이게. 자, 지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농림지역, 여기 비도시역 중에서 농림지역에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하실 때 어떻게 암기하시는 거냐면 특복주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특정 복합 주거개발진흥지구부터 특복주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자, 산업유통 같은 거 대표적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농생계 이런 세 군데 위치에 있어야 된다.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위치가 제일 이렇게 넓습니다. 도시지역, 외의지역을 다 위치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이용할 때는 이 비도시지역 전체를 다 위치로 인정하는 거고, 아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여기 농생계니까 농림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같은 데서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특복주는 이 계획관리지역만 위치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암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도시 지역에 자, 개발진흥지구를 이용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다음 조건이 맞으면 정할 수 있는데, 요 개발진흥지구가 위치가 맞으셔야 돼요. 위치. 이 위치 요건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위치 요건을 암기할 때는 개발진흥지구를 5가지로 세분을 해서 특복주. 자, 특복주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다. 암기하는 방법은, 자, 우리 금복주라는 소주가 있었죠. 그것처럼, 자, 특복주라는 술을 먹으려고 만든 개 모임이 있다. 이렇게. 특복주 개, 이렇게. 술 먹자고 만든 개죠. 자, 그 다음에,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하고 주거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복합인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농생계 위치가 위에보다 조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해서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농생계, 자, 농생계가 어딘가요? 농림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인데, 자, 읽으실 때 유산, 여기 산업유통이니까 거꾸로 읽으시면 유산자가 보이죠?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아서 농촌지역에 가서 살자고 만든 계가 있다. 자, 우리가 돈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시골에 가서 여유있게 생활하는 방법도 하나의 삶의 우리가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유산 농생계 이런 식으로. 자, 특복주계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계가 농생계. 자, 관광휴양은 도시적 외의적으로 모두 다닐 수 있으니까 관광은 도시적 외의지역 모두를 위치로 인정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위치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내려가면서 위치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여기서 보시면 비도시역에다가 이 붉은색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요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위치 요건이요. 개발진흥지구의 위치 요건을 맞추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요건도 맞아야 되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면적 요건이 뭔가요? 여기서도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는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기반시설을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환경 요건도 맞춰야 되는데 요거보다는 요 위치 요건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비도시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다음 요건 이런 것들 요건이 위치 요건까지 맞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특복주, 자, 특복주 개발진흥지구를 이용하려면 밑에 땅이 계획관리지역일 때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유산을 받아서 농촌 가서 살자고 만든 계가 있으니까 유산은 여기 가운데 여기 붉은색의 유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할 때는 농생계라는 이런 장소에다가만 정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위치가 맞으니까.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위치가 비도시역 전체를 위치로 잡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항상 어떤 땅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개발진흥지구가 밑에 위치가 맞아야지만 여기 파란색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도시적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비도시역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때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문제에서 이게 뭐를 냈구나 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론을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면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앞에 우리 실효조항을 배웠었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결정고시가 되면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의 개발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뭐 기존에 있었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이름을 뭐 세번 변경 같은 거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의 배치. 자, 어떤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할 때는 제일 먼저 기반시설을 먼저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를 배치한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건축물의 건축 제한,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몇 %로 할 건지 기존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 무시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새로운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주는 겁니다. 건물의 높이. 자,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3호하고 5호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가 아니라 포함이 되어야 한답니다. 3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건축물의 건축 제한,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는 지구단위 계획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항목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포함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물의 배치라든가 건물의 색채,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도로하고 경계선인 건축선, 환경계획,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저 최고한도 항목은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1번 같은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6번, 7번, 8번 항목은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조금 더 어려운 게 예전에 22회 때 나왔던 건데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 1번 내용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이름을 변경도 할 수 있고 세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용도지역 이름을 세분 변경을 할 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같은 용도지역 명칭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이거 보세요. 자,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1번 내용으로 기존에 있던 용도지역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보세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도지역의 이름을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니까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내에서 아니면 상업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근린상업지역을 유통상업지역 변경 이런 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공업지역 중에서 뭐 전용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내에서 상업지역이면 상업 내에서 공업이면 공업 내에서 녹지면 녹지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점프는 안 됩니다.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점프하는 거는 그건 지구단위 계획으로 못 바꿉니다. 그건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따로 하셔야 돼요. 1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자,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여러 가지 개발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환경계획이라든가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1번도 포함될 수 있답니다. 네, 1번은 시험 문제 어떻게 주냐면 용도지역의 이름을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변경도 할 수 있지만 주거는 주거지역 내에서만 바꿔야 되고 상업은 상업 내에서만 바꿔야 됩니다. 공업은 공업 내에서 이렇게 점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점프. 만약에 뭐 일반 공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러 가지 이제 행정관청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규제를 좀 풀어줍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주는 형태도 있네요. 자, 규제를 풀어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총 10가지 규정을 완화시켜준다. 10가지. 자, 보시면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이 건축 제한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종류 제한 같은 말입니다. 어떤 종류 건물은 되는데 어떤 종류 건물은 안 된다 이런 거. 그래서 건축 제한으로서 만약에 상가 같은 걸 지었더라도 여기다가 뭐 유흥주점 같은 술집은 안 되지만 뭐 편의점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종류 제한할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거를 이게 정했는데 아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 용도 제한이 건축 제한 같은 말이에요.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필수적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되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법상 요 3가지 규정, 건축법상 5가지 규정, 주차장법상 2가지 규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시험 문제가 쭉 나오는데 국토법상 3가지 규정, 건축법상 5가지인데 건축법의 5가지는 높이 규정 2개하고 대지에다가 조경 만드는 거, 대지에다가 공개공지 만드는 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니까 대지 쪽 관련 조항 3개, 높이 쪽 관련 조항 2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주차장을 만드는 규정 같은 거 2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완화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은 1.5배, 2배까지 완화해준다. 원래 거에 1.5배, 원래 거에 2배 이런 식으로. 건축 제한은 종류 제한이기 때문에 따로 시험 문제를 안 냅니다. 근데 건폐율 용적률은 숫자이기 때문에 원래 건폐율의 1.5배, 용적률은 원래 용적률의 2배. 높이 제한 같은 거 할 때는 원래 높이의 1.2배 뭐 이런 말을 좀 할 겁니다. 자, 일단 보세요. 자,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총 10가지 규정을 여기 3개, 건축법상 5개, 주차법상 2개니까 총 10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데 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도시지역에서 완화를 할 때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같은 것들을 완화하는데 자, 근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자, 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 같은 경우 완화 규정이 없다. 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총 완화하는 규정은 국토법상 3개, 건축법상 5개, 주차장법상 2가지를 총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10가지 규정을 완화를 하는데 자, 이게 사실은 도시지역이면 여기 1, 2, 3, 4, 5번 포함해서 10가지를 총 전체를 다 완화를 할 수 있지만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때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공통적으로 완화가 되는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같은 거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은 도시지역에서만 완화가 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완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물의 높이 제한하고 주차장 기준은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아까 10개 중에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거는 도시지역에서 완화될 수 있고 비도시지역도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높이 제한하고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은 도시지역에서는 완화되는 규정이 있지만 비도시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를 수립해서 완화할 때는 완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여기 32회 때 이 시험 문제가 나온 개념입니다. 앞에 총 완화하는 건 10개 중에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제의 완화는 도시지역도 적용이 되고 비도시지역도 적용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하고 주차장 설치 규정, 건물의 높이하고 요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은 도시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것이지 비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화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형식으로 가지고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그런 점 보시면 도시지역부터 완화되는 규정을 볼 건데 간단한 좀 계산도 좀 하셔야 돼요. 아까 좀 전에 도시역에서는 건축 제한 여기 보시면 도시역에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인데 이 건축 제한 같은 경우는 종류 제한이기 때문에 따로 시험 낼 게 없습니다. 그냥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도시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건축 제한, 도시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 원래 할 수 있었던 건물의 용도나 종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건축물의 용도, 종류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인데 자, 도시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주면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 200%를 초과하여 자, 정할 수 없지. 그러니까 최대 원래 건폐율의 1.5배, 원래 용적률의 2배를 각각 초과할 수 없게 이렇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1.5배가 아니라 무조건 2배가 아니라 이거를 초과하지 않게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자, 도시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 같은 도시지역에서 자, 자기 땅의 일부를 공공설구지로 제공해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럼 건폐율이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를 간단한 공식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7회 때 시험 문제인데 자, 지금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에 원래 건폐율이 60%가 있었대요. 이 사람의 대지는 400입니다. 그럼 400제곱미터 대지에서 건폐율 60%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자, 어떤 이제 이유로 자기 땅 400 중에 100제곱미터를 우리 시에다가 공공설 같은 거 만들라고 도로라든가 공원 만들라고 제공을 해가지고 이 사람 땅이 300으로 줄어든 겁니다. 300으로 줄어들면 용적률을 키워주는 거예요. 건폐율을 키워줍니다.
자기 땅의 일부를 이렇게 100제곱미터를 이제 공공부지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착한이 됐으니까. 자, 이제 건폐율이 이제 어떻게 완화가 되는 거냐면, 완화되는 건폐율은 공식을 보시면 원래 해당 지역 건폐율이 60%에다가 곱하기를 해가지고 가로 열고 1 더하기, 자, 원래 대지 면적이 400인데 제곱 면적이 100이죠. 그래서 이게 400분의 100 해가지고 4분의 1을 가산해가지고 1.25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원래 건폐율이 60%인데 자기 땅에 400 중에 100을 제공했으니까 건폐율도 여기 400분의 100이면 4분의 1을 제공했으니까 건폐율도 60%에 4분의 1을 곱하면 15%가 가산돼가지고 이게 75%가 되겠죠. 60에다가 요게 보시면 60에다가 1.25를 곱하시면 이게 4분의 1이 가산되기 때문에 75%로 건폐율이 커지는 겁니다. 건폐율. 자, 같은 상황에서 용적률 공식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용적률이 중간에 더하기로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에서 원래 용적률이 100%였어, 1000%였었는데 자기 땅 400에서 100을 제공하면 공식이 건폐율이랑 조금 달라집니다. 자, 최종 완화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 용적률 1000%를 집어넣고 더하기로 때립니다. 더하기. 아까 건폐율은 곱하기로 들어가는 건데 이때는 더하기로 하면서 가로 열고 분수인데, 자, 분모는 아까 제공 후 대지 면적 300. 자, 제공 후 대지 면적입니다. 앞에는 여기 이제 원래 대지 면적으로 400을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제공 후 대지 면적 300을 집어넣고 제공 후에는 300으로 줄었으니까, 자, 분자가 1.5 곱하기 제공 면적 100에다가 제공부지 용적률 1000%를 다시 한번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공 후 대지 면적에다가 제공 면적이 100제곱미터 제공했는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1.5 곱해주시고 이걸 키워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1000%를 다시 한번 용적률을 곱해서 이걸 합해가지고선 이게 1500%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용적률 공식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약간 컨디션 좋을 때 한번 이 공식을, 이 문제를 읽으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도시지역에서 건폐율 같은 경우는 원래 적용되는 거에 1.5배를 초과할 수 없게끔 정하는 거고 용적률도 200% 초과하지 않게 이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 공식을 낼 수도 있지만 이 원래 원문을 낼 수도 있어요. 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이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20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5배, 2배로 초과할 수 없게끔 그 밑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용적률은 1.2배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2배가 결론인데,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왔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자, 도시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원래 건물 높이의 12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높이 제한은 120% 범위네요. 아까 건폐율은 원래 적용된 건폐율의 150%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은 원래 용적률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도시지역에서. 자, 높이 제한으로 문제가 나오면 120%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우리 건축물을 우리나라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건물을 지으면, 자, 건물을 짓는 그 대지에다가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차장 대수를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면 이게 빵대입니다. 빵대. 자, 왜냐하면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역 안에 대지 같은 걸 만들 때는 차량이 못 들어가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한옥 같은 거에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안 만들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규제를 또 풀어주는 겁니다. 포인트가 원래 주차장 설치 기준이 만약에 20대인데 20대 100%까지 다 완화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50%면 20대 반인데 100%까지 완화하기 때문에 빵대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지역에서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이런 지역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원래 주차장 설치 기준이 100%까지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최근에 새로 생긴 건데 이거 심합니다. 준주거 지역에서는 140% 범위까지 또 완화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세요. 준주거 지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140% 원래 용적률에, 준주거 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도 원래 용적률의 140%. 자, 하나 더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산업단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자부 장관, 산업단지에다가 산자부 장관을 요청을 하면 얘도 140% 범위 안에서 용적률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준주거 지역에서 공공설부지 제공, 준주거 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또
이건 준주거지역이 아니고 산업단지에다가 산자부 장관 요청을 하면 14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이 최근에 또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점, 여기 중간에 역세권이 나옵니다. 준주거지역에 역세권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이때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있으니까 이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숫자 기준으로 완화하는데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 150%,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게끔 그 밑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최대한도라는 겁니다. 이런 걸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온 적도 있는데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설명을 드렸지만 심하니까. 자, 높이 제한. 도시역에서 높이 제한은 1.5배, 2배가 아닌 12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어요. 도시역에서 높이 제한 같은 거 완화할 때는 원래 적용되는 건물 높이의 120% 범위 1.2배를 넘지 않게끔 완화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역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할 때는 원래 주차장 설치 기준의 100%까지 완화해서 주차 대수를 0대를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역이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새로 생긴 게 준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는데 준주거 지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을 때는 140% 범위 안에서 원래 용적률에 준주거 지역에다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할 때도 원래 용적률의 140% 그리고 산업단지에다가 산자부 장관 요청을 하면 원래 용적률의 140% 이내인데 용적률 140%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준주거 지역인데 여기가 역세권일 때는 이때는 용적률이 아니에요. 건물의 높이 제한을 200%까지 완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용적률은 140% 준주거 지역 내에서 또는 산업단지에서 건물 높이는 준주거 지역 나오면 200%까지 완화가 적용될 수 있다. 자, 이번 이제 우리가 비도시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비도시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비도시적에서는 이런 건축 제한 같은 건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좀 전에 우리 봤던 건축물의 높이 제한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규정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의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자, 건축 제한 비도시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같은 건축물의 종류 제한을 완화할 수가 있다. 다만 우리가 개발진흥지구일 때는 아파트 연립은 안 된다.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도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해주면 해당 용도 지역이나 해당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 요거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니까 숫자 비율은 도시역하고 같네요. 자, 도시적 외의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주면 원래 용도 지역의 건폐율 아니면 원래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됐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자, 1.5배, 2배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같은 거 뭐 1.2배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주차장 설치 기준 뭐 차 없는 거리일 때는 뭐 100%까지 완화한다는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도시역에서는 완화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아까 실효조항 아까 우리 봤던 건데요. 자, 3년짜리하고 5년짜리 기억나시죠?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안 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실효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앞에 그림으로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결정되고 나서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를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이 앞에 있는 결정이 실효가 되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5년짜리는 뭔가요? 주민이 제안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5년 안에 자, 공사나 사업 같은 걸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또 상실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요겁니다. 앞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됐으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결정이 실효하게 돼 있으니까 바로 직전 절차가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5년 다음 날에. 자, 이런 식으로 3년짜리하고 5년짜리 실효 조항을 잘 보시고 실효고시는 둘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할 의무가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건물에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는 사람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과 맞지 않게 건물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같은 거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강제조항이고 이거 위반하시면 처벌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물을 건축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공작물 설치, 건축물 용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 존치가 3년 정도 이내로 쓰는 가설 건축물, 자, 재복구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요 공사 기간 동안, 재복구하는 기간 동안, 요 3년 기간 동안은 제외입니다. 제외. 자, 이런 것들은 가설 건축물이고, 재복구용 가설 건물이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 이런 가설 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노란색으로 써있는 건물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해도 처벌되지 않고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가설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물 세 종류를 기억하시고, 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기준자 같은 것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도시적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 신규개발지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런 거 있었죠. 정택 20년, 시공이와 녹주가 30만 이런 거.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세 가지 방법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거 있었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아니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병 높이 같은 것들은 3번 항목과 5번 항목으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나눠서 관련 규정을 완화할 수 있고, 완화할 때 건폐율 용적을 높이는 숫자 같은 걸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밖에 실효 규정 3년짜리, 5년짜리하고 지구단위 계획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가 좀 길었고요. 교재는 이렇게 좀 안내해 드렸으니까 심화역집이나 기출문제집이 필요하시면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의 의사를. 자, 다음 강의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 강의가 다소 길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학원에서는 이 지구단위를 2시간으로 강의하는데 1시간으로 압축을 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